쿼크에서 빅뱅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이 물질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물질의 이치를 이제 알려면 일단 물질들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예, 아마 물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의 시작도 이 물체가 왜 움직이는가라는 문제에 그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운동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다루려면 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물체는 알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시간과 위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뭘까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체가 차지하는 이제 공간적 위치가 바뀌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막연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이제 해보려고 한다면 그걸 이제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위치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좌표계의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표계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점,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잴 수 있는 단위를 정해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시간 좌표는, 그러니까 시간 단위, 우리가 정하는 시간 단위를 쓰면 될 거고, 한 개의 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으로는 t라는 문자를 써서 이제 보통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위치를 나타내려면 시간과 다르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 위치는 뭐 수평에도 벌써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윗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려면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차원이라고 부르고,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양을 벡터 양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학을 써서 이제 운동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좌표는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한 벡터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운동을 표현한다라는 말은 공간 좌표를 시간 좌표의 함수로 쓰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공간 좌표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의 좌표를 잡아서 이걸 수학적으로 다뤄보자라는 생각은 이 사진에 있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분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간에 이렇게 수평 방향이 있고 수직 방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개의 축을 잡는 거죠. 서로 수직인.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에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 점으로부터 각 그 축에 수직으로 발을 내려서 그 원점에서부터 그 수직으로 내린 발까지의 거리를 이제 하나의 좌표로 잡아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세 개의 좌표 x, y, z 이렇게 축을 잡았다 그러면 x, y, z의 값으로 위치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직교좌표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직교좌표계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좌표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면좌표계라든지 원통좌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눈에 확 쉽게 들어오는 이제 직교좌표계를 써서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씀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운동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단순히 위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가 이제 얼마나 변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두 시간 사이에 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양을 이제 변위라 그럽니다. 이제 위치가 변한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위치를 나타내는데도 세 개의 이 변수가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변위도 3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직교좌표 같으면 x, y, z의 변화량. 이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변위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우리가 보통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럼 이렇게 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양이 필요하겠죠. 네, 그걸 이제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밑에 있는 변위를 흐른 시간으로 나눈 위치의 시간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초 동안에 10m를 이제 이동했다 그러면 그거를 10m를 1초로 나눠서 10m per se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나눈 움직인 시간이 얼마냐 이런 걸 이제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보면 뭐 딴 데서 이제 속도를 설명할 때 뭐 이런 우화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막 그 빠른 속력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잡았어요. 잡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이 시속 100km인데 당신은 시속 120km로 이제 달렸다.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교통경찰을 보고 따집니다. 아니 내가 1시간 동안 120km를 가는지 당신이 1시간 동안 쫓아다녀 봤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km per hour라는 게 진짜 1시간 동안 달리면 100km를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속력으로 계속해서 1시간을 가면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고 그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이제 정의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거지만 결국 엄밀하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델타 t가 0으로 가는 이제 극한을 취해줘서 그 시간에서의 변화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다루는 것이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이 리밋에서 이제 이 변화율 이걸 이제 그 방향의 이제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 변위가 이제 벡터니까 속도도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뉴턴이 이런 이제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고 라이프니츠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이제 미분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이제 운동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개발된 수학적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에서는 이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속도가 또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제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운동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아까 이제 미분의 개념을 가져오면 한 번 더 속도를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고 속도는 다시 이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는 위치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양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이제 좀 봤죠. 첫 번째로 내가 위치,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되는 위치라는 양을 시간의 함수로 씀으로써 운동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 운동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을 보려면 변위, 속도, 가속도 같은 양을 이제 보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는 방법은 내가 시간의 함수로 쓴 그 위치를 이렇게 미분을 해줌으로써 속도나 가속도를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운동을 다루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물체라고 하는 게 다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면 위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체가 큰 경우에는
그 물체의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럼 어떻게 다루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 질점은 뭐냐면 질량은 있는데 뒤에 보면 그러니까 물체가 뭔가는 있는데 크기는 없는 그런 가상의 물체를 이제 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크기가 있는 물체는 이런 질점들의 집합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일단 질점은 크기가 없으니까 내가 특정한 한 위치에 딱 이제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큰 물체 같으면 그런 질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거를 다 표현을 해야만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크기가 없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작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질문이 있죠. 사람이나 지구를 질점으로 간주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사람이 크기가 있는데 그 질점으로 볼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운동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에는 사람을 질점으로 다루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그 운동의 범위에 비해서 사람의 크기가 작으면 질점으로 간주할 수 있죠. 아마 더 좋은 예는 이제 그럼 지구의 운동을 다룬 건데 지구 사람이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운동을 다루려고 할 때는 그 공전 반지름을 생각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지구의 크기는 뭐 전에 얘기한 대로 둘레 다 하면 4만 킬로라고 그랬죠.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공전 운동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니까 이런 공전 운동을 다룰 때는 지구도 질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물체에 어떤 운동을 다루냐에 따라서 이제 질점으로 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체는 왜 운동을 하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그럴듯한 이론을 이제 내놓으신 분은 고대 그리스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물체 운동을 관찰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론을 만들면서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이분 생각에는 물체 운동이 이제 크게 그 다른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늘에 있는 물체 운동은 이제 이 신의 영역이죠 정말.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제 물체 운동 이게 이제 주 관심사였을 텐데 운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땅의 그 운동 물체 운동도 살펴보니까 수평 방향의 운동과 이 수직 방향의 운동이 상당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뭔가 놔두면 자꾸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뭐가 있고 수평 방향은 그냥 놔두면 가만히 정지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이 수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모든 물체가 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이제 뭐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수평 방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고 내가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뭔가 힘이 작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이제 한 그 1500년 넘게 가다가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갈릴레이가 나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평 상태 운동에 대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지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고 내가 그게 이제 속도를 가져서 움직이려면 뭔가 힘이 계속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반해서 갈릴레이는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관측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이던 물체는 그냥 움직이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이걸 그 유명한 이제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럼 힘이 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밖에서 뭔가를 물체에 작용을 해주면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속도가 변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주장이 맞냐? 뭐 이제부터 잘 따져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릴레이 시대 이전에도 벌써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많은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첫 번째로 이 말과 마차 예를 들어놨는데 말이 끄는 마차는 말이 열심히 끌어줄 때는 달리지만 말이 서면 그 끌어주는 힘이 없어지면 멈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쉬울 것 같지만 또 그 옆에 보면 이 활로 화살을 쏘죠. 그러면 이 활이 당겨져서 화살을 날 때까지는 분명히 화살에 힘이 가해져서 얘가 이제 속도를 얻고 앞으로 나간다는 건 명확한데, 자, 활을 떠난 이후에도 보면 화살은 계속 날아갑니다. 그럼 얘가 계속 날아가려면 뭔가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설명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공기의 역할 같은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있던 공기를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거의 작용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쭉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세계와는 다른 하늘의 세계,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오행성의 운동 같은 데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어떤 설명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갈릴레오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역학 체계를 세운 사람은 이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의 내용이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의 내용이 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변에 보는 물체의 운동을 이해해 보도록 이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용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갈릴레오가 관찰하고 발견했던 그 내용이죠, 정확하게. 근데 그러니까 뉴턴은 이제 이거를 아까 앞에서 배운 운동을 표현하는 그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관성계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성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기술할 때는 관성계를 쓰자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일단 이 책 관성계라는 게 뭐냐 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기술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을 나는 길에 서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관찰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지금 이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똑같이 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의 운동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갈릴레오의 그 앞에 관점에서 보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가속되고 있는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보면 이 자전거를 탄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 조금씩 가속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힘을 받아서 뭔가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앞에서 얘기한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찰자가 그리고 그 관찰자가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좌표계가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관성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관성계가
우리가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쓰기에 가장 좋은 좌표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 힘이라는 게 나오고 질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쓰겠다라는 이제 선언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질량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힘이라는 게 먼저 이제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무엇인가 작용하는 것, 이걸 힘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가해도 뭔가 큰 물체는 조금의 영향을 받고 작은 물체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마다 서로 상대적인 어떤 양이 있어서 얘가 똑같은 힘이 가해져도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질량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얘가 이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힘에 대해서 운동이 생길 텐데 그 운동이 그러니까 저항하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이 고유의 성질로서 물체의 질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상대적으로 정의가 되겠죠. 우리가 똑같은 힘을 가해서 반응이 다르게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질량이 정의되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얘가 가속도가 생기면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해진 힘의 크기는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칙은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라는 걸 정의하고 그 물체가 생기는 가속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리학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럼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이 무엇일까? 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물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루는 내용에서 세상에는 어떤 힘들이 존재하고 그런 힘들이 작용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는 두 개는 운동에 관한 거라면 이거는 이제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힘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그러니까 두 물체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 법칙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반대로 그 물체도 반드시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 뉴턴은 이제 왜 주장했냐면 일단 위에서 질량을 정의하려면 같은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면 항상 같은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에 질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질점이 많은 물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다룬 실제 물체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질점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이게 물체 운동을 다루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외부에서 질점에 작용하는 힘 이걸 이제 외력과 내력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 내력들의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적용하면 물체 운동을 이제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뉴턴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으로 다가왔던 걸로 봅니다. 운동의 법칙 세 가지를 배운 김에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지만 상대성이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관성계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관성계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운동의 법칙, 운동의 제2법칙은 이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은 그 관성계에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좌표계를 잡아서 거기서 이 물체가 받은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가 과연 진짜로 관성계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자, 우리가 잡은 좌표계가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실험을 해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힘을 다 배제했을 때 이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어쨌든 갈릴레오가 관성의 법칙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갈릴레오가 썼던 좌표계가 관성계였기 때문에 이런 걸 추론해내고 이제 이런 관성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자, 갈릴레오가 사용했던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일까요? 이게 우리는 이제 지구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는 이렇게 충분히 훌륭한 관성계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관성의 법칙이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정밀하게 실험을 해보면 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도 관성계, 엄밀한 의미에서의 관성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게 좀 독특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나 코리올리력 같은 게 작용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는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지면에 고정된 이제 좌표계는 충분히 훌륭한 관성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를 그냥 좋은 관성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과연 이 좌표계가 유일한 관성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관성계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가? 라는 걸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기술하려면, 그러니까 이 시간과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알려면. 그래서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측정하는 거하고 거리 측정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을까요? 그리고 어떤 좌표계에서도 내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거리를 측정하는 게 다 똑같은 결과를 줄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그게 달라야 될 마땅한 이유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갈릴레오도 그랬고 뉴턴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재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가봅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일단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가 이제 관성계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좌표계를 바꿔도 똑같이 이 관성계가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원점만 그냥 이동해요. 아무 다른 위치로. 그렇게 해서 원점만 바꾸면 거기서 움직이던 물체 똑같이 속도가 일정한 물체는 똑같이 속도가 일정해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관성계인 거죠. 그러니까 원점을 평행 이동시킨 것도 똑같은 관성계고, 또 하나는 X, Y, Z 축이 있는데 이 축의 방향을 내가 다르게 그냥 아무 방향이나 잡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축을 회전을 시켜도 혹시 이게 이제 똑같은 관성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 지면에 고정된 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를 다른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 관찰자가 본다면 역시 일정하게 움직일 거예요. 다만 이제 속도가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도 관성계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 관성계가 있으면 그 관성계로부터 평행이동을 하거나 회전 또는 일정한 속도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좌표계도 다 동등한 관성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관성계 중에서 어떤 관성계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관성계들이 사실은 그 모든 관성계는 운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관성계나 잡아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편리한 그 관성계를 이제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좌표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상대성을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 갈릴레이 상대성은 특수 상대성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일반 상대성으로까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중력 얘기를 하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레이 상대성의 드러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이제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관찰을 해도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두 상대 속도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관찰자에 대한 속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에 대한 상대 속도지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제 이 좋은 예가, 예를 들어 기차를 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기차가 가속되거나 감속되는 거는 이제 몸으로 느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속이나 가속이 끝나고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이 기차의 속력이 얼마일까?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창밖을 보면 밖으로 지나가는 이제 이 물체들 또는 풍경들이 지나가는 속도를 봐서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창문이 다 닫혀 있고 내가 밖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기차의 속력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바꿔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계속 날아가는데 내가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의 속력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갈릴레이 상대성이 말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밖을 내다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변에서 관찰되는 물체의 운동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마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을 좀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보니까 물체가 다 떨어지긴 하는데 똑같이 떨어지지 않고 가벼운 물체보다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근대의 갈릴레오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갈릴레오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각자 다른 고찰을 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럼 물체는 왜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물체의 본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들은 우주의 중심, 그때 당시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운동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대에 와서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한 사람은 이제 뉴턴이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여기서 아래는 결국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물체가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가요? 예, 물론 뭐 지금이야 뉴턴의 주장이 훨씬 뭐 옳다라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 두 주장의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얼마나 더 정량적으로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정량적인 예측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그 아래로 낙하하는 물체에 관한 사실에서 그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관찰을 해보면 뭐 쉽게 알겠지만, 그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면 근처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물체는 모두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는데, 크기는 보통 이제 G라고 약자로 쓰고, 그 크기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여기에 있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뜻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를 다시 세크로 나눈 거니까, 이 크기는 그러니까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속력이 빨라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이 되는 이유는 결국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뉴턴의 그 운동 법칙에 따르면. 그리고 그 힘의 금은 무슨 힘이냐면 지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보통 무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무게는 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집니다. 그 낙하하는 물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자주 관찰하는 거는 그냥 이 놓아둔 물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 던진 물체, 이걸 이제 발사체라고 그럽니다. 집어 던진 물체의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이 던져진 물체는 이제 어떤 운동을 이제 하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위치라는 것이 벡터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결국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주는 건데,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이것도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그럼 벡터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성분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운동 방정식이 결국 그러면 3개의 성분으로 나뉘고, 그 각 성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운동을 살필 때는 내가 좌표계를 잡고 그 좌표계의 나란한 방향의 운동을 분해를 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대포를 쐈을 때 이 대포의 포탄이 어떻게 날아갈 건가를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이걸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던 속력으로 일정하게 계속 날아가겠죠. 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아래로 받아서 일정한 가속도로 간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포탄처럼 위로 던져진 물체는 처음에는 속력이 위겠지만 계속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죠.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면 속력이 줄어서 0이 되는 시점이 나올 거고, 그 최고점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속력이 반대 방향으로 바꿔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나가는 이 수평 운동과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운동을 조합하면 물체가 이제 그리는 궤적은 이렇게 포물선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사실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쉽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게 옛날에는 이제 저 궤적을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였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400년, 500년대쯤 되면 이제 이 전쟁에서 대포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대포를 쏘려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큰 대포를 많이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뭐, 이 화약을 써가지고 이제 멀리 날려보내는 거니까, 그 전에 썼던 투석기나 이런 거의 그 위력에 비할 바가 아니죠.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어디에 가서 떨어질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된다는 데 있죠. 그래서 많은 이 나라에서 이 학자들을 동원해서 여기서 대포를 쏘면 저 대포가 어디 가서 떨어질지 이런 거 이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럼 저 대포가 어떻게 날아갈 거냐, 이걸 이제 이 뭔가 이론이 있어야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왜 운동을 하느냐, 뭐 꾸준히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저 대포가 날아가는 것도 심지어는, 그래서 대포가 결국 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보통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이렇게 처음에는 곧장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기력이 닿으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뭐 이제 계산을 했던 거죠. 물론 잘 맞을 리가 없겠죠. 예, 그렇지만 아주 틀리지도 않으니까 또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처음에 목표물을 빗나가면 어떻게 조정을 해서 저런 걸 이제 맞추겠는가, 이런 걸 다 예측을 했던 거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뉴턴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한 간단한 설명, 포물선이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걸 또 하나 빠뜨렸어요. 이제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포가 어디로 날아갈 거냐를 예측하려면 대포가 빠를 경우에는 공기 저항까지 고려해 줘야만 정확한 예측이 됩니다.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공기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대기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대략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존재함으로써 해서 받는 힘이 부력과 공기 저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력은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대부분의 그 물체들은 밀도가 공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중력의 크기에 비해서 부력의 크기는 되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는 부력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인데, 이건 조금 복잡한 힘인데, 자세한 연구에 의하면 공기 저항의 크기는 대략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수는 이제 이 물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고, 그 다음에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당연히 이제 밀도가 더 크면 뭐 저항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 물체에 관련된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면적에 비례하는 거는 뭐 그래도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많은 공기가 와서 부딪힐 테니까 이해가 되는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공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걸로부터 뭐 약간 간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일단 결국 이 분자들이 물체에 와서 부딪힘으로 해서 공기 저항이 생기는 거니까, 분자 하나가 와서 부딪힐 때 이 물체에 주는 힘은 질량하고 이제 속력에 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수의 분자가 와서 부딪히느냐도, 물체가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은 이제 분자가 와서 부딪힐 테니까 이것도 속력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힘은 이 둘의 곱으로 주어질 테니까 대략적으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받으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쉬운 예로 그냥 가만히 놓아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속력이 0이니까, 그러면 공기 저항도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0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중력만 중요하고 공기 저항은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는 중력 가속도로 가속이 되겠죠. 그럼 이제 속력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속력이 커지면 거기 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공기 저항이 커지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오냐 하면 이 공기 저항하고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이제
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중력과 공기 저항이 정확하게 같아져서 그럼 물체가 받는 힘은 0이 됩니다. 그럼 물체가 받는 힘이 없을 때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랬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처음에 떨어질 때는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어서 중력 가속도로 점점 이렇게 빨라지다가 뒤에 공기저항이 점점 커지면 이 가속도가 줄어들다가 마침내 딱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일정한 속력을 종단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종단 속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이 물체가 받는 힘을 보면 결국 중력과 공기저항이 같아지는 점에서 종단 속력이 결정되겠죠. 근데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공기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하니까 결국 이 물체가, 그러니까 질량이 많이 나갈수록 그 종단 속력이 커지고 단면적은 클수록 종단 속력이 줄어든다. 뭐 대략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체의 종단 속력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종단 속력에 도달한 물체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상황에서의 종단 속력의 크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빗방울의 종단 속력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빗방울은 그 높이가 2km 이상 되는 그 구름에서 만들어진 물방울이 크기가 커지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그 구름의 높이를 2km라고 보면 2km부터 낙하를 한 물방울이 만약에 공기가 없었다면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해보면 초속 200m, 그러니까 200m/s고 조금 더 친숙한 이제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720km가 됩니다. 엄청난 속력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속력의 빗방울을 맞는다면 머리에 구멍이 나든지 크게 다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이 빗방울은 그 종단 속력을 계산해 보면 물론 이제 빗방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수록 단면적 늘어나는 것보다 질량이 더 크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종단 속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대략 빗방울을 5mm 정도가 되는 물방울이라고 본다면 종단 속력을 계산해 보면 시속 36km 정도 여러분들이 맞아도 안 죽는 정도의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빗방울은 낙하를 시작하면 거의 뭐 1초 정도 만에 종단 속력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네, 빗방울의 종단 속력을 알아봤는데 비슷한 질문으로 자, 구름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름도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물방울들도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질까요? 이게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들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크기의 물방울들의 종단 속력은 한 초속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느리게 떨어지면 떨어지다가 말고 공기의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죠. 이제 작은 흐름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든지 조금의 기류가 생기면 아래로 떨어지다 말고 이제 바람에 휩쓸려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름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카이다이버의 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스카이다이버도 비행기에서 처음 뛰어내릴 때 이렇게 낙하산을 펴지 않고 보통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처음엔 물론 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곧 종단 속력에 이제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도달하는 종단 속력은 이 스카이다이버의 몸무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종단 속력을 최대한으로 작게 하려면 단면적을 최대한 넓혀야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몸을 쫙 펼치면 종단 속력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질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몸을 똑바로 세워서
이제 그 단면적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스카이다이버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 몸을 좀 움직여서 단면적을 조절해서 내려오는 속도를 조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동시에 뛰어내렸을 때도 이 속력을 조정해서 이제 같이 밑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쇼도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스카이다이버들의 종단 속력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그 속력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낙하산을 펴야죠. 그래서 지면 근처에 왔을 때 낙하산을 펴니다. 낙하산을 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뭐 질량은 크게 변하는 게 없죠. 어차피 낙하산을 메고 있던 거니까.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에 단면적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100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단 속력은 뭐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땅에 떨어져도 안전한 속력으로 이제 속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을 펼칠 때 그 낙하산에 매달려 있는 스카이다이버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게 그 낙하산이 펴지면 그러니까 종단 속력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력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 얘기는 위로 내가 이제 그 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스카이다이버는 갑자기 자기 몸이 위로 확 끌려 올라가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힘이 굉장히 크겠죠.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제 큰 힘을 받아서 속력이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 낙하산 펴질 때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낙하산 많이 탄 사람들이 이런 충격을 많이 받아서 몸이 좀 부실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다음으로 종단 속력보다 훨씬 더 그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켓으로 쏴서 이렇게 우주선 뭐 같은 걸 올렸다가 다시 귀환할 때 되면 우주선이 궤도에 떠 있으려면 대략 그 초속 7km 이상, 뭐 8k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속력이죠. 그러니까 이 속력으로 이제 땅에 내려오려면 대기권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속력에서 받는 그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우주선은 이제 대기권을 다시 돌아오려면 그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제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쏠 때도 적용이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위로 쏘아 올려서 대기권 훅 위로 지나서 이렇게 거의 포물선을 그리다시피 해서 저 멀리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대기권 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뭐 10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그거보다 훨씬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면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빨리 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대기권을 나갈 때는 속력이 느리니까 괜찮았는데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력을 얻은 후에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엄청난 그 열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미사일은 그 열을 받고도 안 터지도록 다 장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연구를 해서 물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스포츠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야구공이 날아갈 때에도 공기저항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예. 물론 이제 이 공기저항이 속력의 제곱이 인해된다 그랬으니까 천천히 가는 공은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강속구 투수가 던지는 공이나 배트에 맞아서 이제 홈런처럼 거의 홈런이 돼서 날아가는 이런 공의 경우에는 공기저항의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대략 이 홈런 정도 되면 배트에 맞고 날아가는 이 공의 속력이 한 시속 180km 이상 된다 그럽니다. 그럼 이런 공의 경우에는 이 공기 저항의 영향으로 실제로 이제 날아가는 거리가
공기가 없었을 때 날아가는 거리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야구할 때도 공기 저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공기 저항이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반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올 경우죠. 이 상황이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빨리 움직였을 때 받는 공기 저항하고 똑같죠. 그러면 결국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받는 힘의 크기도 바람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초속 10m의 바람이 불 때 밖에서 돌아다닐 때 하고 두 배가 돼서 이제 바람의 세기가 초속 20m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힘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분다든지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세기의 바람이 불 때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차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너무 강풍이 불 때는 나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력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한 힘을 한번 만나봅시다. 어, 중력은 지구라는 커다란 물체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물체가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끌려가지 않고 지구 표면에 잘 서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물체가 우리를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면 그 물체가 이제 우리에게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물체와 물체가 만나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이렇게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하나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물체가 이제 접촉하면 접촉하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그 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또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보통 이제 수직력이라고 부르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보통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수직력은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서로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지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제 형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은 두 물체가 미끄러질 수 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질 때 미끄러짐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두 힘이 상당히 성격이 다른데 뭐 조사를 해보면 이 마찰력에 대해서는 마찰력의 법칙이라는 이제 것이 작용을 합니다. 이 마찰력은 기본적으로 두 물체가 접촉을 유지해야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두 면이 접촉을 유지하는 힘은 바로 또 수직력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하려면 수직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마찰력의 법칙은 뭐냐면 이 두 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력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직력과 마찰력은 왜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질문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물질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어떤 힘들이나 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직력과 마찰력 둘 다 그 접촉면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이제 뭔가 작용하는 힘일 거라는 것을 막연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자와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자기력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력은 원자들 사이의 전자기력은 원자들이 이제 조금 멀어지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붙여놓으려고 하는 약간의 인력이 작용하고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서로 강력하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왜 작용하는가는 뒤에서 우리가 양자역학과 원자를 다룰 때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물질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들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면이 접촉했을 때 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마찰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작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마찰력의 크기가 위에서 보면 마찰력의 법칙에 보면 수직력에는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접촉을 하고 있는 접촉면의 면적에는 비례하지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이거는 참 그냥 얼핏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면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점착에 의해서 보통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점착이 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어서 이렇게 수직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점착되는 원자들이 많아져서 이 수직력에는 비례하지만 이 접촉하고 있는 면적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마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보통 평소에 이제 안 좋은 느낌으로 우리가 쓰죠. 네, 그렇지만 이 마찰력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려면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마찰력이 굉장히 작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얼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빙판 위를 이제 걸어보려고 하면 어떻죠? 예, 미끄러져서 잘 걷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평소에 걸을 때, 그러니까 걷고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것들이 다 마찰력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굴러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바퀴와 그러니까 지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가다가 또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설 수 있는 것은 또 그 브레이크 패드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 사이, 또 그 다음에 바퀴와 지면 사이에 충분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못 걸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 컵을 하나 손으로 들어올릴 때도 손과 컵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항상 컵 밑바닥을 받쳐서 수직력에 의존해서 이제 잡아야 되죠.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마찰력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한 마찰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앞에 마찰력의 법칙은, 마찰력의 크기는 그 수직력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마찰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체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민다로고 그림처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이제 이 힘을 가해서 밀더라도 어떻게 처음에는 이 힘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힘을 키워가면, 이렇게 힘을 쭉 키워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기 전까지 계속 마찰력이 커져서 내가 밀어주는 힘을 상쇄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보다는 작은 크기의 힘으로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걸 둘 다 이용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이제 응용하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 뭔가 물건을 끈다든지 걷는다든지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끈다든지 그림에 보인 것처럼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잡아당기려면 결국 나는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내 근력에도 의존하지만 결국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과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도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줄다리기 같은 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내 팔의 힘이 충분히 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결국 지면에 있던 발이 버텨줘야죠. 이 지면에 이제 발이 버티는 건 순전히 마찰력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마찰력의 법칙이 얘기하는 바가 두 개죠. 그러니까 마찰 계수를 키우거나 수직력을 키우거나. 마찰 계수를 키운다라는 건 잘 안 미끄러지는 물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바닥에 고무 같은 물질이 되고 마찰 계수가 큰 물질이니까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잘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수직력을 키우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력은 되게 이제 중력인 거죠. 결국 몸무게를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혹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겁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뭘 진다든지 하면 더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용하면 줄다리기 같은 거 조금 머리 써서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용해서 우리의 안전에 관계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멈춰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럼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하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거 보통 이제 TV나 뭐 이런 데서 안전에 관계된 거 얘기할 때 많이 해주는 얘기죠. 답을 알고 있나요? 네.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찰력의 작용으로 서서히 속도가 줄어서 이제 이 0이 멈춘다라는 건 이제 속력이 0이 되는 시점이죠. 자, 이런 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가 멈춰 있는 걸 봤다 그래서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그 반응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0.7초에서 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찰 계수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이 마찰 계수가 대충 어느 정도냐. 근데 이건 마찰 계수가 이제 0.7에서 0.8 정도 된다. 이게 보통 이제 타이어와 아스팔트 사이의 마찰 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처음에는 인지하는 동안은 달리던 속력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다가 인지가 끝난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때부터는 일정한 마찰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설 때까지 그걸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이 나오는 데까지 동안에 일정한 속력으로 0.7에서 1초 동안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가니까 그때 얼마나 나가냐 하면 여기 계산해 보듯이 내가 시속 100km를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단위 환산을 해보면 28m per sec니까 그동안 1초 동안 대략 간다라고 보면 28m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기 전까지 이미 일단 28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속도로 감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이제 감속이 될 때 운동이 어떻게 되나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든다. 이거를 계산해 놓고 풀어보면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4초가 걸리고 그럼 그 4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는 56m를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는 84m 정도 간다. 보통 권장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시속 100km를 달릴 때는 차와 차 사이 간격을 100m를 유지하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런 계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도 내가 100m 떨어져 있으면 멈출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뭐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가끔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달리다 보면 앞에서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동물이라고 해봅시다. 갑자기 뭐 개나 고양이가 고속도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좀 이거는 이제 단순히 물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운전대를 돌립니다. 그럼 차의 방향을 틀어서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운전대를 돌리면 또 급하게 돌리면 차가 대부분 경우에 조종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마음이 급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을 막 돌리다 보면 뺑글뺑글 돌다가 딴 데가 처박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권장하냐면 이렇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운전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일단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동물 같은 거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급한 마음에 피해 보겠다고 운전대를 돌리면 동물은 살리는데 자기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거는 반대로 그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뭐 당연히 뉴턴의 그 운동 법칙에 따라서 가속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힘이 가해진다라는 상황을 이제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물체의 양쪽에서 이렇게 눌린다라고 이렇게 압축을 가거나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늘린다거나 했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냐라는 건데, 보통 원래 이제 딱딱한 물체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아무리 딱딱한 물체도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이 변형을 내가 그 힘을 없앴을 때 변형이 다시 대부분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걸 이제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복원하려고 하는 힘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복원이 되는 물체는 이제 탄성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성질의 물체가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고체와 유체, 유체는 기체나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에 고체하고 유체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인데, 이게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물체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있는데, 모든 물체는 내가 수직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복원력이 있는데, 이렇게 그 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이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닐 거냐 가지고 고체와 유체를 나눕니다. 유체라고 하는 건 한번 이렇게 밀어줘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유체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이 변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복원력의 크기가 항상 변형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걸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물질이 이런 특성을 보이고, 이렇게 그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이 물체들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충격을 주면 진동 운동, 단진동 운동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 큰 힘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그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변형이 이제 진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Baseball bat is one tough item, but how tough? What really happens when bat meets ball? And why does the bat sometimes break? Even the Time Warp Lab has its limitations, so we decided to pay a house call to another lab.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country where you certify the bats and the baseballs in the major leagues. Welcome to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Baseball Research Center. Here, Patrick Drain will show Jeff and Matt the scientific reason for broken bats. And to do so, Patrick uses this crazy machine. What we basically have here is we have a bat hanging here vertically. We're going to fire with an air cannon a ball at 160, 180 miles per hour and see what the collision looks like and go from there. We're loading the machine with a regulation wooden bat made of ash, a longtime favorite in the big leagues. That's way too fast to see. Now to whip some ash, Time Warp style. Okay, that's good for focus. We're all set to fire. Are you ready? I'm all set up. Okay. At 10,000 frames per second, we can see that regulation hardballs turn into squash balls when they hit the bat. And right here, you can see the ball is actually starting to wrinkle. Right, it has to go somewhere.
That, to me, looks like a fake baseball. Yeah, that's a real Major League Baseball. If I just saw a frozen frame of that, I would think that you really destroyed this ball. This is about a third of the ball compressing almost flat. That would take, 50 or 60 of me standing on top of one of these to make Right. it compress like that. Or a couple cars. Or, we hasten to add, a professional ball player. So the ball's not even as tough as we thought. But that just makes the sight of a splintered bat all the more mysterious. What gives? Clearly the ball, but what else? So in this shot, we see the full bat. And the bat bends too? This makes me feel like every single piece of equipment in baseball is made out of rubber. It's totally unexpected because we look at a bat like this and it feels totally solid. Yeah, when you have a long object like a bat, it is going to have the ability to bend. We're seeing some vibrations that extend all the way into the hands. So every time I hit a ball, I feel this sting going through my arms. And I think it's hard for people to understand what that sting is, but it's really these vibrations that are going back and forth really, really fast. What happens if these vibrations get too much for the bat to bear? Now we're moving 1.5 inches, 2 inches further out. We're going to fire it at about 150 miles per hour, but that's actually replicating a 90 mile per hour pitch and a 60 mile per hour swing. Now we're going to move away from the proverbial sweet spot that lies about 5 to 7 inches from the end of the bat. Load the next one in. There you go. When the ball hits outside the sweet spot, the bat vibrates even more. You only changed where we impacted by, what, 3 or 4 inches? And the bat is almost in an S shape at certain points. So that's an amazing amount of vibration. And what if we move it just a bit further? Can we create that bat-breaking surprise? Okay, it's firing. Oh, it's They broke. Say it ain't so, Jeff. You can really see when the bat starts to break, all of the energy of the ball has gone into breaking this bat. It's much more common that the bat splinters a little bit than to actually split apart. Well, we all know by now that here at Time Warp, the uncommon is commonplace. Well, okay, we got lucky. Just as the ball is making full contact, we're seeing the bat is starting to break. It's not that the ball is harder than the bat, far from it. But when a batter misses the sweet spot, the force of the ball makes the bat vibrate and bend so violently that it splits at the weakest point, often along the grain. Snap, crackle. 예, 야구공이 변형이 일어났다가 복원되는 거 잘 보셨죠? 예, 거의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죠. 예,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도 뭐 딱딱해서 변형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때 받은 그 힘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심장은 변형이 회복할 수 있는 복원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결국 이제 부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잘 봤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체 운동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죠.